자, 이번 시간 2022년 연말정산 핵심 정리 5단계를 주제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연말정산 관련된 기본 개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5단계에 걸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은 연말에 다시 한번 정산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산한다?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한다.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금을 납부한 기억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급여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차감해 갑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차감한 세금의 이름을 우리 그냥 기납부 세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금을 납부한 근거는 근로소득 간이세입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 수준과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납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납부 세금으로 100만 원을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세금을 계산했더니 1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50만 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기납부 세금은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 세금을 계산했더니 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을 환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납부하든 아니면 환급을 하든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연말정산을 대충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들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어떠한 구조로 계산되는 걸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집중해야 될 것은 종합소득공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핵심은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납부할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게 돼서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단계는 이 총급여에다가 비용이라고 하는 걸 공제해 줍니다. 비용. 그 비용의 이름은 바로 근로소득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경제활동 하니까 이 정도의 비용까지는 공제해 줄게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급여에다가 공제를 뺀 이 근로소득 금액에 있어서 이제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 금액에다가는 이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종합소득 공제는 뭐 4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요. 그래서 인적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가 있습니다. 걔를 그냥 기타소득공제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이 4가지의 큰 틀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금액에다가 소득공제를 차감해 주게 되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는 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8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간이 8단계로 되어져 있고요. 그 8단계에 마찬가지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의 근거가 되고요. 자, 여기에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출세액에다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고, 자, 결정세액이 어떻게 보면 실제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잠깐 살펴본 실제 세금. 자, 그다음에 기납부 세액은 아까 설명한 회사에서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납부해 주는 그 세금을 기납부 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납부할 세액이 적용이 되고요. 자, 실제 세금이 더 크게 되면 세금은 부담해야 됩니다. 납부.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환급이 발생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금 구조는 5단계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세금을 좀 절약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종합소득 공제, 그 다음에 세액 공제 부분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가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총급여.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고, 자, 근로소득 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근로소득 공제는 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급여에다가 근로소득 공제 빼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것은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이고, 자,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알아서 차감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단계로 넘어가 되면, 자, 근로소득 금액에다가 종합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과세 표준은 이 구간이 있어요.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나중에 내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 자,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료 공제. 자, 이것은 이제 사회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대체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자, 특별공제는 일단은 4대 보험, 건강, 고용, 장기요양,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등이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공제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종합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 표준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적공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제. 자, 일단은 본인은 무조건 받게 됩니다. 얼마씩 받을 수 있냐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내 자신은 그냥 150만 원의 공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나 그 다음에 부양 가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나이 요건, 두 번째로는 소득 요건,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까지 가면 뭐 동거 요건까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배우자는 나이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이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이때는 연간 총 500만 원까지는 그렇더라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체크해서 150만 원에 해당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100만 원 너무 작죠. 그죠? 연간 100만 원 좀 작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 자, 일단 부모님이랑 자녀 정도만 보겠습니다. 부모님이랑 자녀. 자, 일단은 부모님은 일단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60세 이상. 다만 동거는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형편상 별거를 허용한다라는 이야기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녀의 경우는 20세가 넘으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까지만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60세 이상, 소득은 100만 원 이하 또는 급여는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 또는 급여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어찌됐든 간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자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형제자매가 있는데 여러 형제자매가 한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두 다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나와 형이 부모님에 대해서 모두 다 뭘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중에 첫 번째로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추가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공제. 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자 우대는 70세 이상.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만 70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100만 원 공제가 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200만 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부녀자 공제는 여성입니다. 그죠?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요. 자, 이때는 첫 번째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다. 두 번째로는 남편이 있거나 그다음에 남편이 없으면 부양가족이 있다. 이때는 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 남성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통 남자가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그냥 본인이 여성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일방이 없는 상태. 그래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단 여성의 경우는 부녀자와 한부모가 중복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부녀자 공제 적용 안 되고 한부모 공제만 적용되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자,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공무원연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자, 일단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00% 몽땅 다 공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를 대신 부담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4.5%의 1년치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공제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공적연금과 관련된 게 연금보험료 공제고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 100% 몽땅 다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특별소득 공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여기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도 납부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납입한 금액의 100%를 몽땅 다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별소득공제 항목에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있고요. 딱히 얘네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전산에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 공제, 쉽게 생각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에, 자, 여기서 말하는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자와 원금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이자만 상환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때도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게 되면 나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 원 한도로 뭘 해준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들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소득자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안 된다예요.
그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었을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부분에 원리금 상환액의 4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뭐 해준다? 공제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공제 한도에 있어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서 적용되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내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300만 원 한도로 뭘 해준다? 소득공제 해준다. 이게 바로 주택자금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 부분부터는. 자, 두 번째로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입니다. 자, 이것은 담보대출입니다. 그죠? 내가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 연간 이자 상환에 대한 이자 상환 금액을 뭐 해준다? 소득공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얘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환기간은 15년 이상. 자, 그리고 상환 방식 및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 공제 한도는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8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표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알아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대출을 통해서 상환하는 이자 상환액입니다. 이자, 원리금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원리금 상환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상환액에 해당되는 일정 비율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택자금공제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두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자, 일단 조건 1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자, 내 집이 아니라 만약에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의 1회 납입 한도가 뭐 인정되는 부분이 맥스가 20만 원인 것 같아요. 월 기준으로 20만 원을 납부했을 때 12달 하게 되면 240만 원이 되죠. 자, 여기에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통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이 10만 원에 12%면 120만 원. 그죠? 자, 여기에 40%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대체적으로 아마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만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찌됐든 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아까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친구와 합산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세특 내 제한법상 소득공제도 정말 많습니다. 이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익히기는 좀 어렵고요. 자, 첫 번째로는 개인연금저축은 과거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과거니까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적용될 부분이라서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가장 많이 이제 받는 게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 신용카드는 내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많이 받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또 차등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고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예요. 공제율 기준으로만 봐도 체크카드가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도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가입분이에요. 201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에 있어서는 6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소득공제 항목들도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내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실제 납부해야 될 산출세액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 구간은 전체 몇 단계로 되어져 있냐면 8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이 1200만 원 이하인 6%를 시작하고요. 가장 높은 것은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일 때 무려 45%의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급여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15%에서 24% 구간이 많고요. 35%가 넘어가게 되면 최소 연봉은 1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다 최소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고, 대체적으로 이게 가장 많습니다. 15%에서 24%의 구간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세 표준을 계산해 봤더니 4천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4천만 원에다가 0.15 곱해주시고 108만 원을 빼주게 되면 492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서 뭘 적용해 줄 거냐면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소득세 구간은 8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8단계나 있구나. 근데 대체적으로 15에서 24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 기준으로는요. 자,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그 다음에 IRP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납입금액 400만 원, 뭐 IRP의 경우는 700만 원 한도로, 둘 중에 이제 믹스예요. 얘네들이 섞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한도로 소득금의 크기에 따라서 누구는 13.2%를, 누구는 16.5%의 무엇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근로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세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챙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현재 월세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세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 일단 자녀의 나이는 7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그 다음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2명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원 적용이 되고요.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3명이다라고 한다면, 자, 2명 초과 1인에 대해서는 30만 원 적용되고, 2명까지 30만 원 적용돼서 60만 원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자녀가 3인 이상, 7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씩 적용되고요. 나머지 2명까지의 자녀는 각각 15만 원씩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출산 입양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면 30만 원, 둘째가 태어나면 50만 원을, 셋째 이상,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태어나면 70만 원에 무엇을 해준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이라 하는 것은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 연금저축 보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들이 있고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는 3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돼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는 확정 기여형, DC형입니다. DC형. DC형에는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한도는 얘네 둘을 합쳐서 미니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연금저축에 400만 원 또는 퇴직연금 납입액과 비교해서 맥스로 700만 원까지가 최종 한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급여 5,500만 원, 그 다음에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자, 여기에 부가세까지 붙어서 16.5%가 되는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납입 한도를 한번 보시면 내가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되어져 있는데 700만 원까지 내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퇴직연금 계좌 IRP에 300만 원만 추가적으로 불입하게 되면 맥스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 그냥 7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느낌상에는 700만 원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700만 원 전부가 아닌 4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 상품입니다. 그죠? 연금을 언제 받는다? 55세 이후에 수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세액공제 측면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노후소득까지도 한번 고민하면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운용 계획도 같이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세액공제만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노후소득권까지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자, 일단은 2022년도까지 자, 내 나이가 5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 한도로 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은 400이었는데요. 50세 이상의 경우는 6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계좌까지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최대 700이었는데 50세 이상까지는 900만 원.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면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 원씩 늘어나는구나.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관련돼서, 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자, 얘가 이제 도입된 지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도래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하나 보시면, 자, 일단은 ISA 계좌가 만기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의무 납입 기간은 3년이에요. 의무. 최대 5년까지 되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3년의 의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만기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얘를 그냥 인출하지 않고 어디로 전환할 거냐면 연금 계좌로 전환한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연금 계좌 총 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건 세액공제고 총 납입 한도는 어찌됐든 1인당 1,8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연금계좌 총 납입 한도는 2,800만 원이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이 납입액의 10%, 즉 3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우리가 전환했을 때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특별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 세액공제. 연간 납입금의 100만 원 한도로 12%의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것보다는 뭐냐면 계약자가 일단 본인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피보험자도 본인이어야 됩니다.
자, 요게 일단은 가장 확실히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녀 거를 내가 공제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계약자. 자, 계약자는 일단은 그냥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 자녀. 자, 이랬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어머니가 받았을 경우에만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소득 활동에 종사해야 됩니다. 근로자여야 됩니다. 만약에 전업주부 어머니가 계약자로 자녀의 보험을 가입시켜 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연간 납입한도 100만 원 한도로 1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 보험도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성 보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그냥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내가 직접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최저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어찌됐든 간에 내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5%에 해당되는 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냥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모든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을 때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자, 일단은 미취학 아동은 사교육도 됩니다. 그리고 초, 중, 고는 공교육만 됩니다. 적용되는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3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9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또는 900만 원의 세액공제율 15%를 이렇게 곱해서 주는 겁니다. 다. 됐죠? 그래서 체크 잘 해주시고, 자, 그다음 기부금 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그 다음에 11조를 납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계산 방법은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일정 부분에 기부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라는 의사를 표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세액공제도 많이 적용받을수록 우리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자, 일단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월세에 살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급여는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임차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은 얼마가 적용되냐면 월세가 750만 원을 비교해서 자금값의 10%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인 12%가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월세를 납입했다라는 그 증빙 서류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가 모두 다 들어갔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담당자에게 문의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5단계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알게 된 실제 세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에 내가 납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된다. 그래서 실제 세금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반대로 기납부 세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소득공제가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됐죠?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적게 내겠죠.
자, 그리고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세액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내가 납부해야 될 실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핵심은 뭐냐면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나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납부세액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급여 수준과 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어차피 차감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할 세금, 그래서 실제 세금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정도까지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